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5월 15일 오후 3시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복잡하고 그러나 매우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 이 한반도 정세, 특히 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관찰하신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장관님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1960년대 정보부에서 북한국을 만드셔가지고 북한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또 북한의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도 내시고 그리고 남북 회담에 다 관여를 하시고 김대중 정부 때는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물러나신 다음에도 계속 전문가적인 관찰을 계속 하시는 우리나라 북한 연구 세계에서 제1인자시고 또 가장 원로십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궁금한 게 김정은이가 두 번이나 시진핑을 만났으니까 시진핑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의 제재를 지금 단계에서 좀 풀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 압록강 두만강을 가 보면은 대체로 그 우리가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루트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죠. 압록강 두만강 국경지대를 보면은 그 일과보라고 할까 한 발 뛰면은 넘어갈 수 있는 일과보 한 발 뛰면 넘어갈 수 있다죠. 그런 장소가 많으니까. 예. 내가 언젠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오랫동안 우리 역사적으로 한반 국경선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오고 가고 하면서 간도 연해주 그렇죠. 거기에 가서 농사지어서 겨울에 싣고 나오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이 넘어갈 수 있는 교량이라고 교량은 큰 거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선 북쪽 만주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외벌이 하던 사람들 노동자들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아니죠. 다시 동북 삼성 지방으로 다시 중국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나왔다 들어갔다. 거기다가 그 호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국경 뭐 시장 같은 거. 호시를 류다도라는 데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만강 이때 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규모적인 그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소하게 오고 가는 거는 눈 감아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압록강 다리가 또 그대로 요새 개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대북 제재에 직접 참가한 중국이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위반은 안 하겠죠. 그러나 민생 문제 또는 인도적 문제 이런 걸로 걸리지 않도록 그 제재 규정에는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의미에서 그 김정은이가 가서 부탁한 것도 그거이 아닐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하나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 지금 관심사가 벌써 이 한만 국경에 집중돼 가지고 어제 뉴욕 타임스도 아주 자세한 그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풀릴 것이라고 해가지고 장사꾼들이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인덕 장관님은 2년 전에 직접 또 현장에 가셔가지고 현장 취재도 하셨는데 그때 쓴 글을 읽어보니까 결국 한반 국경지대에 있는 이 북한 사람과 중국에 있는 중국 사람 또는 조선족은 오랜 동안 이 압록강 두만강을 끼고 일종의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 온 역사적 그래요. 내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북경 베이징에서 지령을 하지 말라고 해도 연상에다 현지에 나오면 또 달라지고 거기서 또 성정부에서 현 정부로 내려가도 달라지고 당장 그 북한과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 간의 거래가 안 되면은 몇십만이 생계가 어렵게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건 민생 문제로 다루지 않겠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렇죠. 또 비비고 들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단동 같은 데 심양 또는 훈춘 이런 데 가보면 그 북쪽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식당들 이런 걸 뭐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강이 뭐 한강처럼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 한발 그러면 뛰어넘을 수 있을 좁은 데고 그렇지. 그리고 민간인들끼리 오고 가는 교류하는 것은 양쪽 정권이 막을 수 없다. 그렇죠. 예. 옛날에 그 미수하는 걸 보니까 재밌는 것이 예를 들면 그 고난의 행군 때 그 구리 같은 걸 이제 북쪽에서 이제 기계 같은 데 뺀단 말이죠. 미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뭉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만강 강 건너 가서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 던져요. 던집니까? 던지면 거기 누구라고 써 있거든. 한 던지면 그쪽에서 받아요. 받아서 그 이튿날 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그 미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한만 국경지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최저한의 일종의 생명선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 뭡니까 중국의 그 소위 그 삼면황기 때 1958년 때 그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니까 북쪽을 넘어와서 인민공사 만들 때죠. 그렇죠. 인민공사 할 때 이때 와서 북한에서 얻어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때는 북한으로 와서 얻어먹었죠. 그렇지. 북한뿐만 아니고 문화대혁명 때 그렇죠. 그때 신의주에 수천 명이 왔다니까. 중국 사람들 피난 와. 그러니까 또 거꾸로 이쪽의 사람들 저쪽에 가서 절로 가고. 일종의 상부상조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었으니까 꽤 오랫동안 했었단 말이죠. 이것까지는 아무리 유엔 제재라도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유엔 제재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지도 그렇죠.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걸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유엔 제재하면은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국과 북한 사이의 특수한 지리적 관계, 역사적 관계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잠시 소외되었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앞장섬으로써 이 국민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번에 중국이 이번 한반도 게임에 다시 참여하게 됐다. 이건 뭘 뜻합니까? 아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서 보면은 이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베이징 내몽고 일대까지의 그 안전 보장을 그 지정학적인 이치에서 보면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완충 지역이죠. 북한이라는 땅이. 따라서 이 북한이라는 그 지역을 기회가 있는 대로 자기들 선하게 지배하려고 하겠지만은 이걸 절대로 놓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한미 남북 간에 미국과 남북의 3조회담 어떻게 이게 나왔는데 그걸 중국에서 허락하겠습니까? 꼭 자기들이 개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번에도 이 비핵화 문제를 놓고 자기들이 완전히 그 개입하는 엔게이지멘트 할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절대로 놓을 수 없다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만나서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부탁한 게 뭐냐, 추측인데 하여튼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만났을 때 제시할 카드, 즉 핵을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폐기하면서 안전 보장을 받는다 또는 체제 보장을 받는다. 그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는 그걸 뜻할 것인데 그런 전략을 중국이 뒷받침해달라. 그 정도일까요? 그 이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그 핵 폐기 문제 아닙니까? 북쪽에서 주장하는 거.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가가 누굴까?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이죠. 물론 우리 한국도 자기들 뒷받침해 주 4.27 그 선언을 발표했으니까 뒷받침해 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부탁을 해서 동시 단계적인 그 접근 방법 여기에 그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원을 해달라. 혹시 그 일본 우리 신문에도 나오는데 중국의 그 개혁 개방과 같은 거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전 그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어제 태영호 공사 이야기는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식 개혁 개방, 베트남식 개혁 개방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3대 세습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다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해보니까 이 단절된 공간 속에서 통제가 가능하더라. 그런 것을 여러 군데 만드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성공단의 특징에는 우선 삼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고립시켰다는 거죠. 거기다가 노동자를 자기들 멋대로 쓴단 말이죠. 그렇죠. 모든 노동자는 자기들이 구해주는 대로 우리가 써야 되고 또 우리 들어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직접 북쪽 노동자가 접촉을 못한단 말이죠. 그게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인원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고 안 보내고 싶으면 안 보내고 또 조건을 언제나 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 이건 나는 이건 시장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는 외국의 기업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렇죠. 우리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번에 들어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역시 삼통이 안 되면 옛날에 오래전 얘기지만은 맨 처음에 대우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진남포에. 그때 거기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와이사스에 여기 뭡니까 조금 단추를 뭐 어떻게 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팩스를 보내면 금방 되는데 팩스가 통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베이징을 통해서 평양 가서 진남포 가서 그걸 주고 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간 사람이 거기서 잘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공장에서 평양에 와서 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개혁 개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체제 개방 없이는 체제 개혁 없이는 개방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단순히 개방됐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 나는 체제 개혁이 돼야 개방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개혁이 먼저 와야 되는데 개혁의 핵심은 시장 원리죠.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약화시키는 쪽이니까. 모르죠. 그건 뭐 별소리가 없는 거. 태영공사 얘기 가운데 나 과거에 그거 맨 처음에 왔을 때 모든 북쪽의 잘못된 것의 근원은 뭐냐? 세습체제다. 세습체제. 이 세습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옹호하려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만약에 세습체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중국이나 베트남식으로 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나마 살아 있다고 하면은 또 꼭 세습체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개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개혁으로 갈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세습체제입니다. 결정적 걸림돌입니다. 그렇죠. 이건 더구나 난 지금 느끼는 것이 김정은이가 개인 우상화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김일성의 경우는 항해 발사선 투쟁했다는 것도 있고, 저 아버지인 김정일의 경우는 외국에서 났으니까 우선 그 출생부터는 잘 모른단 말이죠. 국민들은.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뭐 임춘추 보고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백두산에 났다고 얘기를 하라고. 임춘추가 노했다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좀 속일 수가 있는데 김정은의 경우는 속일 수가 없죠. 거기다가 김정은의 경우는 역시 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 큰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역시 북쪽이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사회주의 사회가 됐다고 그래도 역시 유교적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개인 승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딴 방법이 없죠. 뭔가 국민의 생활을 좀 낫게 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하자면 체제 개혁으로 가야 되고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나온 4월 20일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죠. 중앙 7기 3차 전원회의. 전원회의의 결정문이 상당히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서를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핵화를 그리고 풍계리 실험장 폐쇄를 했다는 요것만 딱 추려가지고 나도 그거 봤어요. 비핵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전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완전히 우리 핵을 만들었다. 이제 뭐 더 이상 실험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풍계리 없어도 된다.
이전 뭡니까 모든 그 기술적인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서 이전 핵 문제보다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안전 보장은 이걸로 보장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경제로 가자 이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핵 보유 국가라는 전제하에서 경제적인 건설로 가자 이런 주장인데 마치 핵을 뭐 비핵화 하는 마냥 이제 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한다는 것도 그거 한다고 그래서 또 그거 외에 또 없을까 하는 것 때문이고요. 그 북한 체제에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일당 독재국, 1인 독재 체제 아닙니까? 김정은. 그러니까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다 되는 거지만은 공개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하면은 저건 일종의 뭡니까 이 기본적인 전략 방침을 얘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나는 북쪽이 7기 3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핵 보유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핵 보유 국가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무슨 핵 군축 문제에 그렇죠. 참여하고 어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 보유국 선언으로서 책임 있게 그렇죠. 행동하겠다. 네. 그다음에 이것은 일단락 됐으니까 병진 정책의 나머지 부분인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상당히 중점이가 있더라고요. 그 결정서가. 근데 문제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이 자력갱생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뭐 이미 1960년대 김일성 때도 해봤으니까 뭐 자립적 민족 경제라는 게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뭐 미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적인. 그렇게 하려면 오픈할 수밖에 없죠.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방을 체제 개혁 없이 개방을 한다고 해서 또 개성공단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 결의를 보면서 경제 건설로 간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시장 원리를 어느 정도 확대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어요. 그건 없고 다만 그런 경제 건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 중국, 미국을 상대로 한 대화를 하겠다는 그때 대화를 해가지고 얻어낼 거다 얻어내보내겠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동시 단계적인 접근이라는 방식이 과거에 썼던 거니까 뭐 2005년에 9.29 합의 때도 이미 했고 여러 차례 했던 거니까 그 방법대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썩은 우리가 썩을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관님 말씀대로 거기에 4.20 선언, 결정서, 전원회의 결정서에 없는 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게 말하자면 개혁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죠. 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의 이 판문점 선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전제하면서도 최고사령관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판문점이라는 그 위치도 문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 가지 그 후에나 가능한 문제가 쭉 포함이 돼 있어요. 남북 간의 개선의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 완화의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이게 세 번째 문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문제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이게 앞서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이게 이래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냥 한 일종의 선전적인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용어가 우리가 쓰지 않는 용어가 민족과 관계된 용어가 한 8개 나옵니다. 민족의 혈맥을 잇고 그다음에 민족 분단, 그다음에 민족의 화해, 그리고 민족 자주, 더구나 자주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 헌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는 민족의 중대사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대신 대한민국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유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김기정 씨입니까? 그저 연세대학 교수하던 사람. 예. 내가 저 재정론에 도쿄 가니까 중앙공론에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때 그 고베대학 교수하고 인터뷰했는데 거기에 이제 통일에 관한 인식이 명백히 들어 있어요. 그게 김기정 교수가 쓴 저 얘기 가운데 우리 보수 세력은 국가적 관점에서 북쪽의 통일 문제를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 북한을 통일 문제를 그렇죠.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기 때문에 아직도 민족 국가를 우리가 해방 후에 건설한 적이 없다. 그런 그 관점에서 보고 민족의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입각한 우리 통일 정책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뉘앙스가 그 풍기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국민 국가 이런 게 빠진 그러니까 우리 헌법의 가치가 빠진 북한의 소위란 말 꼭 붙여야 되는데 민족주의 공세에 맞춘 문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민족끼리죠. 우리 민족끼리 또는 민족공조죠. 민족공조. 이거는 내가 1972년부터 7.3 남북공동성명 발표할 때부터 크게 난 걱정했던 문제인데 그 자주의 뜻, 평화의 뜻, 민족적 대단결의 뜻, 그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서 이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동성명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그 명백히 인식하고 그 발표를 해줘야만 오해를 사지 않는데 그런 데 대한 인식들이 정확한가 조금 의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72년에 민족 자주 평화죠.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대원칙이 7.4 공동성명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게 반대 안 하셨습니까? 반대했죠 제가. 그때 북한국 국장이죠. 남북 대화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겸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십니다. 내가 그래서 지방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내가 지방을 그 기업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제를 비교를 하려면은 우리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지방에 내려가서 우리 대기업들을 움직이는 걸 보는데 그때도 6월 달인데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준비가 됐기 때문에 북한 국장의 입장에서 난 그때 지방에 다른 국장들하고 시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책상 위에 뭐 갖다 놔요. 부국장에서 보니까 그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듣더라니 내가 웃으면서 보리스 펜슬을 꺼내가지고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 이거 S자를 이렇게 그었죠. 이거 바꿔야 되잖아. 말 그대로 쓴다고 그래도 남북 간의 평화가 완전히 온다면은 뭐 자주적으로 못할 거 뭐 있나? 그렇지. 민족도 대단결 못할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평화야. 지금 평화가 오지 않잖아. 이건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빼고 순수한 의미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S자를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담당관이 저한테 이거 평양에 갔다 온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던져버렸죠. 던져버리고 그래? 난 북한국으로 들어가야지. 그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이문동 북한국장실을 가버리고 말았죠.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바뀌었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여기에 속을 사람이 아닌데 왜 받아들였죠? 아마 그때 국내외 정세를 생각해서 본인은 선경제 후 통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조금 우리가 앞서가기 시작했으니까 점점 밀고 나가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평화의 시간을 버려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또 그때 국내 정세도 그 선거 직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유신 체제를 준비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밀고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우리는 난 유신 체제 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대내 정치보다도 나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이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인 말이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노했던 거죠. 북한은 어떤 식으로 각 단어를 해석을 합니까? 그건 뭐 명백하죠. 통일전선이지 모든 건 통일전선에 중심을 두는 거죠. 자주라는 건 뭡니까?
차주됐으니까 미국이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미국 나가라. 나가라. 뭐 평화라는 건 왜 군비 자꾸 늘리는 거냐. 남조선 군비 들어오지 말라. 미군 들어오지 말라. 이건 민족적 대단국이 통일전선이죠. 국공합작. 이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한미동맹 해체네. 그렇죠. 한마디로 간단한 거죠. 가장 북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미군이니까 주한 미군 나가라.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총력 집중하는 것. 이건 뭐 1950년 그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화는 없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그 김일성의 통일 정책에 변화됐는가를 생각하는 게 뭔가 하니 김일성은 분명히 통일 정책 규정하고 있거든요. 통일은 뭐냐? 반미 민족 해방 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날카로운 계급 투쟁입니다. 그랬죠. 명백한 거죠. 정확하게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반미 민족 해방 투쟁 플러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날카로운 계급 투쟁. 계급 투쟁이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족 해방과 플러스 계급 투쟁. 그렇죠. 계급 투쟁. 이게 공산주의 그 기본 원리 아닙니까? 이거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힘의 관계에서 정세가 자기들에게 불리할 때는 후퇴하고 들어가고 유리할 때는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자꾸 그 언어를 바꾸니까 말을 바꾸니까 말을 쓰니까 그 정치적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썩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에는 이런 말로 정리된 거 아닙니까? 민족 해방, 민주주의. 그러니까 NL계통. 그렇죠. NLPDR이죠. 그걸 걸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1990년 2000년 그때죠. 그때는 도쿄가 있을 때니까 국내 안 있을 때거든. 그때 동경에 보니까 책이 몇 권 이북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김정일의 민족론, 민족관, 김정일의 통일관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민족관을 보니까 맨 뒤에 제 10장에 통일관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통일전선이거든요. 뭐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우리 통일 문제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뭐 많이 살 수는 없으니까 나도 겨우 한 권 샀었는데 또 한 권 구해가지고 보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북쪽이 쓰는 용어가 그때마다 조금씩 바꾸거든. 바뀌어서 쓰는데 의미는 똑같단 말이죠. 내용은. 전략전술은. 그런데 걱정되는 게 이번에 4.27 선언에 들어와 있는 민족 개념을 전략적으로 그 의도를 분석을 하면 바로 이 노선에 서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 보면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그런데 민족화해란 이름으로 6.25 때 자신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 인권 문제까지 다 덮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민족 혈맥을 잇는다는 말로 우리가 헌법에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아닌 민족 자주 통일을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족 분단이란 말도 떡 써가지고 이게 남북한 분단이지 왜 민족 분단입니까? 그래서 민족 분단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간다. 모든 것을 민족이란 말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 판단까지 다 허물려고 하는 일종의 원초적 그리고 이 민족은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에 가까운 인종주의적인 선동 문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난 그 민족이라는 하나의 민족이니까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들을 많이 펴는데 그 슬라브 민족을 보면 여러 개 국가를 그렇죠. 수십 개 국가들이 그러니까 한 민족이 하나의 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남북 간에 흔히 얘기하는 평화공존의 문제 이 얘기를 자꾸 우리 국내에서도 얘기하는데 내가 남북 대화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용어 가운데 하나가 평화공존 문제예요. 평화공존. 평화공존이라는 말을 얘기를 했더니 북쪽 대표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평화공존이 뭐냐? 김성 영어 사전 있지 않습니까? 김성 너작 영어 사전에 봐도 평화공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북쪽의 사전 다 보세요. 정치 사전 뭐 다 보세요. 평화란 말이 있어도 공존이란 말 안 써요. 평화공존이라는 말 안 써요. 없어요. 그럼 평화 무슨 평화 뭐다 그거 있지만은 근데 어디에다 평화공존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니? 조선말 대사전에 보면 평화공존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근데 평화공존은 뭐냐 전제가
국가와 국가가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공존하는 거 이걸 이때만 평화공존의 말을 쓴다. 나보고 그래요. 강생 평화공존의 말을 쓰는데 우리 두 개 국가 하자는 겁니까? 아하,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럼 평화공존 절대 말 못 씁니다. 이거 하자면 두 개 국가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그런 말을 바꾸자. 평화 정착하자. 평화 정착. 평화 정착이라는 말 썼죠 내가. 그건 뜻이요.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근데 평화 공존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넣거든요. 평화 공존은 두 개 국가 되는 말. 그게 민족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죠. 따라서 나는 민족 문제를 가지고 북쪽에서 계속해서 대남 공작 전술 전략을 구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쪽에서 말할 때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민족이라는 그 김수혜가 얘기한 그대로죠. 많은 언어가 같고 무슨 문화가 같고 거기 혈통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혈통이 같고 뭐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적 관점에서 뭡니까 민족의 규정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스탈린의 민족 개념이죠. 그러니까 언어, 그래 문화, 그 체제 그리고 뭡니까 이 김수혜가 하나 붙인 것이 그 혈통이죠. 혈통이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혈통이 아니냐. 그건 막스 레닌주의의 혈통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요새 해설서에 보면은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스운 거죠. 예. 예를 들면 그거예요. 북쪽에 만든 당군매였지 않습니까? 그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군의 장선이 바로 김수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당군능은 조작이고 조작이니까. 조작인데. 그 조작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북쪽에서는 민족 문제를 자꾸 말하자면 정통적인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민족 입장에서 통일 문제 생각하는 건 자기들밖에 없다는 그런 주장. 그러니까 우리 강 장관님은 저는 북한이 말하는 민족 개념은 안 들어가겠죠. 안 그렇죠. 우리가 반동문자니까 민족이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도 계급투쟁 논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계급적 민족 그렇죠. 계급적 민족론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고 혈통을 앞세우지만 사실은 과로하고 요것은 계급적 요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한 김일성의 그 규정을 보면은 그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고쳤느냐 수정했느냐 아무데도 없거든요. 이전 주체 사상이 기초에서 통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실선언에 판문점 선언에 그 핵 문제에 관한 거기서 딱 한 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이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목표로 해가지고 노력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북한이 노력해야 될 부분을 남한도 끼워 넣고 그죠? 그러고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것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외교적으로 말할 때 목표라고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난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저쪽에 자꾸 쓰더라니. 그래서 제가 뭡니까 이 라디오 프리에이시아 방송에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래?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 쓰는데 저쪽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쓰는데 한반도 지대 비핵 지대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당신네가 쓰는 말 그대로 써보자. 그래, 그 쓴 건 어디 있느냐? 1992년에 한 남북 핵 비핵화 공동선언에 나와 있다. 거기 제1조에 보면 병몇 개 나와 있거든. 만들지도 않을 뿐이라 뭐 가져오지도 않고 배부도 안 하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제3조는 제철 시설까지 다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존 볼튼의 그 얘기 가운데 그게 나오더군요. 존 볼튼 보좌관이 북한에 들이대는 논거로서 92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그대로 실천하자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뭐 주한미군 문제, 한미동맹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은 의제로 삼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게 이제 미국 입장인데 그러나 여기 하나의 함정이 있어요. 92년 고기 합의에 뭐가 함정이 있냐면 금정입니다. 금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합의하여서 금정을 장소를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 제의를 하면은 그걸 딱 해가지고 좋다 하되 금정은 상호간에 합의한 장소에 대해서만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곤란하게 되죠. 근데 금정 문제는 이제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트럼프하고 만나게 되면. 근데 나는 이 검증 문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굉장히 찾기라고 그럴 겁니다. 리비아나 무슨 이라크나 이란 정도가 아닐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렇게 하자면은 IAEA의 그 인원 사찰관들, 전체에서 예, 예.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부족하다는데. 거기 뭐 80명 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예. 그럼 고인원 가지고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건 전문가가 그 집단이 다시 편성돼야 될 것이고 그 편성된 인원이 얼마나 돼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더구나 단시간 내에 검증을 하자면 엄청난 인원이 북쪽에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걸 북쪽에서 오케이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저는 이미 북한의 태도를 검증할 수 있는 1차 테스트가 풍계리를 지금 폭파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핵 관련 정보가 지금 제일 많이 있는 데가 풍계리 실험장이란 그렇죠, 말입니다. 거기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찾아내. 거기서 방사능 물질만 조금 가져오면 되는 거지. 건축하면은 과거 역사를 다 알죠. 다 알고 있는 말하면 일종의 살인 사건으로 하면 그 현장입니다. 현장. 그렇지. 현장 보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파하지 말고 현장 보존하고 폭파하기 전에 IAEA나 누가 사찰관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입니다. 이게 저 언론인들만 들어가게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기자들이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마치 이게 중요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알려주면은 그런데 트럼프까지도 아이고 그레이셔스 한 조치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미 검증의 제1 관문이 나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게 풍계리가 그 말고도 과학 기술적으로 불가능할까 하는 걸 혼자서 생각해 보는데요. 막 그 근방에 가서 저 나중에 나도 체크해낼 수 있는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현장이 바로 현장 고객니까 제일 쉽죠. 그렇죠. 직접적인 정보인데. 근데 이걸 만약 오늘 보니까 백악관에서 사찰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힘없이 했더라고. 힘없이 한 게 보도가 됐을 뿐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 미국이 말리지 못할 정도면은 저는 싱가포르에서 만나도 이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합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동안에 미국의 뭐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 대단히 난 뭡니까 끔찍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베트남 전쟁 때 키신저가 뭐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마지막에는 뭐 사이공 정부는 재현놓고 3자 회담 베트남 미국 해가지고 파리협정 체결하고 초수화표를 말했지 않았어요? 또는 키신저가 1972년이니까 니슨 대통령과 같이 중국에 들어가서 한 거. 그거 보면은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이 중심으로 된다면은 혹시 우리에게 불리한 문제도 거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빅딜을 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북한과 약속을 하고 한국은 봉으로 만들든지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들의 안전을 사수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여기 또 문제가 있죠. 나는 그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이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 정부 대단히 애매하게 짝이 들었어요. 말 영어 자체가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명백한 걸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되겠죠. 내놓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 밝혀야죠. 이번 사태를 보는 몇 가지 입장.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에 대해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CVID로 가야 된다. 그렇지.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CVID로 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의 문제는 2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한미 협정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북한과 논의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른 문제죠. 근데 저쪽에서 그걸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할 텐데 그걸 우리가 한미 방위협정을 보면은 무기한이죠. 기간이 그렇죠. 없어요. 그 대신 이런 거 있죠. 1년 전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있다는 얘기 있으니까 그거는 미국과 우리하고의 이제 협조 우리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미국에 대해서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미국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CVID에 대한 정확한 우리 정부의 태도, 그거를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만 그 다음에 미국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도 그렇죠. 그건 그것 따름대로 우리가 또 그렇죠.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북쪽과의 교섭에 우리가 엔게이지멘트 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5월 22일 날뭐 정상회담을 한다니까 그때 좀 문 대통령이 가서 우리의 입장을 명백하게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참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요동치는 한반도 그 중심에 북한 핵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 회담에 강력하게 반영하도록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요게 일단 중요한 말씀이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